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단판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6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8,700억 원가량이 삭감된 5조 8,300억 원 규모인데요. 일본 경제 조치에 대한 대응하는 예산은 모두 반영됐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또 10시에 있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슈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로 했었는데 뭐 2시에 한다, 4시에 한다, 뭐 8시까지 미뤄졌는데 결국은 이제 못 열렸고 이제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일단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5조 8,300억 원에 잠정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이 간밤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어제 본회의 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제 낮에 이제 2시에 이제 본회의를 열 계획을 잡았던 때는 그러니까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하고 결의안 이런 부분마저 처리하고 일본 규제 결의안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경안은 이제 나중에 처리하는 쪽으로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여당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안과 함께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추경안이 처리되기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계속 이제 연기가 됐던 거고. 네. 역시 이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의 조율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추경안을 이번에 이제 편성하려고 했던 본래 목적, 그러니까 재난재해 그 관련한 예산, 그러니까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걸 위주로 일단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 이게 제출안과 대비할 때 상당히 이제 격차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난항을 좀 많이 거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정부 제안도 일부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요구한 것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을 한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진통을 겪은 부분이 바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이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이번에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추경 관련한 이제 예산이 이제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걸 처음에는 전액 이제 다 이제 감액을 할 생각이었어요. 안 된다. 예. 적자 국채 발행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원래 이제 목표대로 그러니까 재난 예산 정도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민원성 요구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재난 관련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내부의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수용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그 원래 줄이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한 3천억 원 정도만 줄이는 정도로 일단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를 어느 정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사실 추경안이 지금 4월 25일 날 국회로 제출이 됐으니까 한 100일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좀 지지분하게 끌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나요? 100일 됐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추경을 빨리 편성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빨리 편성했다.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경이 연례화된 게 2017년, 18년, 19년 연 그 3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이 말 그대로 돌발적인 어떤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추경인데 이렇게 연례화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타성화, 연례화 이것 때문에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추경이 부족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구조적인 어떤 손을 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소득 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 여기에 우리가 사실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구조 개혁인데 구조 조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좀 손을 대지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경제를 관리하는 쪽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2분기 1.1%를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너무 그냥 미리 앞당겨 재정 지출을 한 거예요. 그 덕분에요. 그러다 보면은 후반기에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에 의존하게 되고 이건 악순환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추경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메꾸는 한 방법으로서 추경인데 그게 연례화돼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이면은 뭐 처음에 그 추경을 짜려면은 또 시간 걸리니까 해가 바뀌자마자 추경을 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추경에 대해서 의존한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추경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쪽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지지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재정을 네, 이미 맞습니다. 쏟아부은 거죠. 65%예요. 65%. 전 놀랐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반이 맞죠. 근데 대개는 한 55% 정도 하는데 요번엔 65%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 계획은 61%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를 4% 초과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3%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정부가 급했냐. 그러니까 네. 이분도 2분기 성장률 관리를 위해서 그냥 미리 다 끌어쓴 겁니다. 보면 미리. 이제 그런 악순환이 좀 지속된 거고 그다음에 뭐 2분기 성장의 내용도 보면은요. 1.1은 이제 플러스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정부 쪽은 이제 끌어올렸는데 민간은 또 깎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하고 민간의 기여율을 분해를 하면은 1.1이 1.3 마이너스 0.26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활력 그다음에 뭐 기업에서 어떤 만들어지는 어떤 부가가치가 아니고서 정부 지출로 이끌어지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네. 그 사실 이제 추경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 5개월 남은 기간 네네, 동안 네. 이제 6조 원 정도를 좀 네. 쏟아붓겠다 얘긴데 네네. 한은은 지금 2.2%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는 2.4에서 2.5라는 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망이라는 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 대내외 어떤 악재를 보세요. 2.2%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 은행들 보면은 특히 일본계가 뭐 더 그런 것 같은데 2% 미만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볼 때 보면 2%가 좀 여의치 못하다 이렇게 봐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마이너스 0.4를 까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1.5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3, 4분기에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 비중 갈등, 지금 현재형 맞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마찰로 인한 어떤 이제 경제 분쟁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 1%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도 주셨으니까 이게 정부는 그러면은 2%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본 게 아무래도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좀 해소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도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계속 좀 이렇게 불경기가 이어지더라도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재정을 좀 이렇게 투입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이제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지난해 우리 경제가 괜찮았던 것은 사실은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가 그래도 좋아서 네. 버텨줬던 측면이 있는 건데 수출 경기가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정부 예상하고는 달리.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성장률을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낮추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차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충분히 반영은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칫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요? 네. 사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처음에 내놨을 때 좀 경제 성장률 진작에 대한 효과를 한 0.1%포인트 정도로 봤었는데 그 당시도 그랬으면 지금은 되게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근데 또 액수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예비비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추경으로 할 건 아니고요. 차라리 추경을 좀 다시 약간 좀 변경했다면은
대일 어떤 마찰이죠. 이제 그런 쪽에 좀 추경으로도 좀 전용됐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추경을 통해서 뭘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 우리가 국내 그 세수가 최대 호황이었어요. 네. 2018년도에 무려 뭐냐면은 전년 대비 9.7% 세금을 더 걷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2018년도 우리 3% 미만이니까 경제 성장률의 3배보다 좀 더 되는 그런 정도로 세수가 호황이었는데 그 호황인 세수가 정부만 살찌게 한 거지 민간이 흘러가질 않아가지고 2018년도 우리가 그 확실한 팩트죠. 미국보다 성장률이 작아서 역전됐어요. 그리고 불과 2018년 그 세수 호황 그렇게 썼음에 불구하고 2019년도 1사분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민간이 만드는 거지 정부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부가가치 만들어진 결과로서 GDP가 만들어지고 분배되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 활력이 왜 저하됐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 정부 글쎄요,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걸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염려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뭐 늦었지만 국회가 나름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추경안도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면 국회가 좀 그래도 9월 뭐 정기국회부터는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또 9월 달부터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국회는 여전히 불안한 건지 좀 가늠하기 좀 힘들 거거든요. 사실 뭐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안보 관련한 그 이슈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그대로 좀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또 더군다나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이 다가오게 되면 특히 이번 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더욱더 치열하게 지금 대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국면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뭐 추경안 부분 그나마 이제 통과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서 다행이긴 한데 네. 이런 것도 빨리빨리 결론을 좀 내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 그 투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조기 투입되면 그래도 효과를 좀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 효과조차도 자꾸 반감시키는 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에 이제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역기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사실은 이번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는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도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더 걱정되면 참 국회가 뭐 제 기능 못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땐 뭐 또 길이 있어요. 예, 뭐 그러고 좀 우리가 좀 이게 여태까지 이제 한일 관계 미러리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문제시가 없었는데 글로벌 국제 분업이죠. 이것이 역기능이 있습니다. 언제요?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한테 또 의존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이게 분쟁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뭐 일본 요번에 이제 뭐 수출 뭐 규제 이런 거 같은 연결된 소리가 조금 더 실물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근데 하여튼 뭐 차제 이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네, 그리고 국산화할 수 있으면 좀 하는 어떤 트랙을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또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제 8월 1일 바로 오늘입니다. 일본 강요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대상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주어졌던 어떤 포괄적인 허가, 이 혜택이 사라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했을 때도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일본 쪽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수출을 할 때 그 허가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러니까 90일 정도까지 이제 기간을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전략 물자 수출 자체를 통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출을 자꾸 지연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산업에 미칠 이제 그 타격이 이제 크다. 그리고 이제 특히 소재라든가 장비 관련해서는 뭐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고요. 그 품목이 뭐 대체로 이제 뭐 1,000여 개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1,300여 개가 좀 넘는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좀 있고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한 80여 개 정도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수입하는 수입량도 1,000만 달러 이상에다가 그러니까 비중도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게 일일이 건별로 어떤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략 물자가 아닌 것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 허가를 뭐 일일이 이제 받아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뭐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포괄적으로 다 통과됐었는데 그걸 이제 건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뭐 유효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그 관련해서 의존도가 높은 쪽이 꽤 많아요. 정확하게 83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가 조금 별로 이렇게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 적절할 것 같은데 국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하고 간장이 없다고 재고가 지금. 근데 우리가 소금하고 간장이 없으면 국수를 못 만들잖아요. 국수를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그동안 남한테 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그 이렇게 정치 긴장이 없었을 때는 뭐 무역이 바로 그거죠. 분업을 하는 건데 그래갖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건 수입을 했는데 그 자체가 좀 요새 이제 많이 좀 깨진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더 국제 관계라는 것이 미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좀 어떤 컨틴전시 플랜 그러죠. 비상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좀 너무 좀 낙관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수입 대체 얘기를 하는데 수입 대체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국산화도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의존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실물 쪽에서 충격이 올 수 있는 위험한 경로다 그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일본의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가는 품목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뭐 사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비백색 국가용 이 포괄적 허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죠. 뭐 이양 뭐 꺼낸 거니까 쪽에서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넓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아픈 급소가 있어요. 급소. 네네. 아까 그 83개 품목인데 거기 보면은 좀 말씀드리면 끔찍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거기 그다음에 또 기본적 정밀화학, 그다음에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방송하지만은 이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높아요.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조금 좀 옛날에 인텔 인사이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인텔 인사이드. 그러니까 인텔이 들어가면 품질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는 사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팬 인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부품, 소재, 장비가 없으면은 안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낙관을 했다. 무방비였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 네. 예.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대체제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소재라든지 부품을 국산화시키는 것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단은 뭐 최대한 대체제 또는 이제 대체로 공급해 줄 만한 국가들을 이제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좀 중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거를 좀 빨리 좀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돼서 일반 국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좀 수출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 부분을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효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실제로 취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뭐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이제 그 연장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걸 포함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뭐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역발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네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 일본이 일단 수출을 규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그 수입 관련한 그 3대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아예 무관세 정책으로 그들 항목에 대해서만 네. 또 이번에 이제 1000여 개 이상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됨으로 해서 이제 수출 규제가 예상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한시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획득하는 전략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우회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좀 취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역 보복에 대해서 무역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무역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일본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만약 내일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된다라면 제2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국민 감정으로 사실 뭐 제2 독립운동 그 이상도 지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런 뭐 정치적인 수사에 좀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적으로 약간 국민 감정을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그 것들은 정치권이 오히려 좀 피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이제 선호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오히려 더 실효적이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불매 운동을 보게 되면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지금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굉장히 어떤 정치 의식 같은 것들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이 오히려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 오늘 오전에 이제 일본 가기에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한다고 해도 실제 발효까지는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 한국 수출에 대한 승인 허가 기간이라는 그 90일 시한이 남아 있어서 오늘 뭐 강요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옛날에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문을 열고 뭐 네. 그렇게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불편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그 사이에 조금 좀 외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한일 간의 문제인데 우리끼리 안에서 뭐 이렇게 불매 운동하고 하면 그게 뭐가 도움되겠습니까? 솔직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제3의 유력 국가에서 우리 쪽으로 유력한 어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설득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 설득 논리가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분석해서 그걸 좀 피해가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불매운동하고 뭐 제의 권고 이런 얘기 좀 제발 좀 진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의 어떤 논리라는 게 그게 금방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그리고 그 논리가 제3세계 그러니까 이제 뭐 제3세계 그 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일을 빼놓은 다른 여타 유력한 국가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진짜 쓸데기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좀 죄송하지만 얘기를 좀 정확히 하면은 좀 폐쇄된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대중주의에 너무 기대가지고 이거를 정치 자산화하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큰 실수였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U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매운동에서 무슨 도움 됩니까? 그게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가기 결정이 강행이 돼도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은 충분히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다로 외무상하고도 사실 실제적인 소득은 없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있을 한미일 이제 외교장관 회의가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큰 가닥이 좀 잡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 지금 내놓은 중재안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 하여금은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일단 중단하라는 거고 네. 또 우리 정부 측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그 일본 기업들 지금 자산을 지금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일단 중단을 이제 시키는 그 지금 절충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중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좀 해나가자.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그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강행했을 때가 이제 우리로서는 문제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맞대응을 해서 뭐 지소미아 뭐 곧바로 이제 이제 철회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더라도 그 제외시킨 조치가 실제로 실효성이 없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물론 좀 해줘야 될 조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에 이제 같은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 또 피해자 단체 쪽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자산 그 매각이 실제로 지금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매각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단체 쪽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지를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 협의를 거쳐서 좀 이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이제 그분들을 좀 이제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화이트리스트가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추가 규제는 어떤 것들이 좀 예측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물에 타격을 받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게 항상 전이가 되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실물 충격인데 이거 이제 금융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큰 비중은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돈을 빌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일본계 은행한테.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하고 주식을 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합치면 5월 말 현재 금년이죠. 5월 말 현재 한 3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30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큰 액수 자체는 아닌데 항상 지렛대는데요. 방아쇠가 될 수 있고. 네. 또 그러고 위안부 관련해서 좀 결렬돼 가지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상당한 정도로 수합을 맺었는데 그건 폐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복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한 게 진짜 그거는 대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바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서는요. 안에서 아무리 불매운동하고 아까 제2 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국민 정서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식 자체를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종족주의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논리대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했을 때 그것이 불이익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역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야 되고, 하여튼 좀 제발 좀 치밀하자고요. 네네. 뭐 죽창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2의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도 아닌데 사실 말이죠. 이게 외교 분쟁이고 네. 논리에 부딪힘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